점유라는 걸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것이 이 점유의 개념입니다. 개념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점유라고 하는 것은 기초 강의 때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관념적, 머릿속으로 먼저 생각하는 권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 있다든가 볼펜을 쥐고 있다든가 심지어는 이 강의실에 들어와 있는 것, 그거 자체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들어와 있는지, 왜 남의 물건을 쥐고 있는지, 왜 책상에 앉아 있는지 앞에다가 왜라는 단어를 안 붙입니다. 왜라는 단어를 붙이게 되면은 점유를 하게 된 근거를 묻는 것이고, 왜라는 단어를 붙이지 말고 지금 앉아 있는 것 자체, 지금 책상에 여러분이 책을 놓아 있는데 여러분 영역만큼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 그 자체.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끔 어떤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것 자체를 점유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권리가 될 수 있느냐? 기초 강의 때는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은 과거에 로마 시대 때 이야기를 하고 로마가 지배하던 것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물건을 쥐고 있는 사람 자체를 어떤 권리의 형식으로 보호해주지 않으면 사회적인 혼란이 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역사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법의 선진자들은, 그러니까 유럽에 있어서의 로마, 또 쭉 중세 이후에 근대까지 내려올 때 점유라고 하는 현실적으로 쥐고 있는 이 상태를 하나의 권리로서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유권이라는 권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강조하는 것은 점유라고 하는 것은 왜 점유를 하고 있는지,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왜 이 방에 들어와 있는지, 왜 물건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왜라는 단어를 묻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있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호하는 권리, 이걸 점유권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점유라는 것이 개념 잡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자꾸 정당한 근거를 댑니다. 그 물건 왜 갖고 있어? 이렇게 정당한 근거를 자꾸 물어보는데 그걸 묻지 말고 있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점유라고 하는데, 이 점유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사람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지배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상이란 말은 정당한 이유 유무를 묻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지배하는 것, 이걸 점유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점유라는 요소가 지배하고 있는, 이렇게 갖고 있는 자체만 말하느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걸 인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점유를 왜 하는지에 대해 인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물었습니다. 근데 개념을 아주 좁혀서 인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왜라는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물건 자체에 대한 인식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컨대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자기 등 밑에다가 동전 2개를 깔고 자고 있더라. 잘 동안은 몰랐죠. 그럴 때 술이 만취되어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 동전 2개를 점유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전 2개를 깔고 있는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근데 점유하게 있다라는 말할 정도가 되려면 대상을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의자에 앉아 있는지, 책상 위에 걸터 앉아 있는지, 이렇게 사인펜을 쥐고 있는지, 즉 대상에 대한 인식 정도는 필요하다. 이런까지 이제 학자들이 동의를 구합니다. 그래서 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지배 외에 점유를 하고자 하는 의사, 이걸 설정 의사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우는, 지금까지 배워왔던 의사 표시할 때 그 의사는 아닙니다. 의사 표시할 때 그 의사는 권리 의무에 대한 의욕 의사예요. 그래서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의사 표시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리고 나서 결혼합시다, 이게 의사 표시라고 말했던 이유는 그 속에 권리 의무의 의욕이 들어있어서 그런 건데, 그런 의사를 법률 의사라고 그래요. 즉 우리가 하는 효과 의사로 표현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점유 설정 의사는 그 정도까지 안 간 겁니다. 말 그대로 사랑한다, 좋아한다 수준입니다. 권리 의무에는 의욕은 없고 대상에 대한 인식 정도만 하는 것을 의사라고 해요. 우리 교재가 이제 설정 의사라는 개념이 나와 있어서 하는 말이고, 여러분에게는 그냥 그런 것이 있다. 무엇을 점유한다, 무엇을 쥐고 있다, 이 정도까지는 있어야 점유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잡혀 있는 게 점유입니다. 이 점유를 이렇게 이 개념에서 본다면은 사실상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비교되는
권리 개념이, 권리는 원래 본질적으로 권리라는 것은 관념상 인정되는 겁니다. 여기서 관념이란 게 뭐냐면 머릿속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해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지금 볼펜이나 샤프 쥐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것이죠. 지금 누구한테 빌린 사람 말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유권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소유권이라는 건 못 보여줍니다. 머릿속으로 하는 개념이에요. 그냥 내 거다라는 머릿속의 개념이에요. 이걸 가르쳐서 관념상 개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샤프를 들고 있는 걸 보여주십시오 하고 보이시면 여러분 들고 있는 걸 저한테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상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점유의 권리가 관념상이다, 사실상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관념은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니까 보여주지 않는데 사실은 이렇게 눈에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점유란이 사실상 개념인데 이것이 시간이 쭉 지나가고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이것 자체가 사실상 개념에서 다소 관념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관념화된다. 이것과 관련돼서 여러분이 시험에서 이제 가끔 한두 문제씩이 출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법 조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점유에 관련된 조문. 점유에 관련된 조문을 보면 192조라는 조문에가 점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보니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물건을 눈에 보이게 쥐고 있는 사람은 점유권이 있고 이것을 잃어버리면 점유권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항에 봤더니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상실할 때에는 점유권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서 규정은 다음에 보고 좀 이따 보고요. 일단 갖고 있다가 이것을 잃어버린다든가 뺏겨버리면 점유권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193조하고 194조, 195조 이 세 개의 조문은 이제 이러한 사실상의 점유 개념이 머릿속으로 인정하는 관념상의 권리로 넘어가는 그러한 것에 대한 조문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그리고 간접 점유, 점유 보조자 이 세 가지가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교재를 잠깐 이제 보겠습니다. 279페이지. 279페이지에 방금 제가 설명했던 점유에 관한 이해를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교재가. 굵은 글씨만 보는 거예요. 279페이지 보니까 점유는 사실상 지배만으로 성립한다. 어떤 의사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의사라는 것은 이제 소위 말해서 권리 의무를 의욕하는 그런 의사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배에 대한 개념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판례 같은 것은 써져 있지만은 읽어도 잘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25년 동안 명백하게 이게 뭐다라고 말하기 힘들 만큼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어찌됐든 어떤 사람이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현실적 지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자동차를 혹시 가지고 오셨으면은 주차장에다 차를 세워두셨죠. 그럼 여러분이 어느 영역에 가면은 내 차가 있다.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아직도 그 차는 여러분의 수중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간적 지배를 하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식을 하고 있으면 내가 차가 어디다 뒀다. 인식하고 있으면 여전히 여러분의 점유하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손에만 딱 쥐고 있는 걸 점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공간적으로나 또 여러분의 현실적 관계성 속에서 나의 지배 영역이 여전히 들어있으면 그건 점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관념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를 빌려오신 분이 계신다면은 내 차는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빌려온 차로서 내가 당분간은 내가 컨트롤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점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권하고의 관계에서 좀 차이가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본권 개념을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점유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인데 그 뒷페이지에 보니까 사실상 지배라고 하더라도 점유 설정의사란 말이 나와 있죠. 지금 여기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걸 교과서에 언급하고 있는 걸 제가 다시 재언급하는 것 뿐이에요. 점유 설정의사라는 것은
권리 의무를 의욕하는 그 의사가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점유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어떤 물건을 내가 지금 쥐려고 하는, 내가 지배하려고 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는가, 그에 대한 인식에 관한 의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적어도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의사인 점유 설정 의사는 필요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렇게 써져 있죠. 이 말이 느낌이 오십니까? 굉장히 추상적이죠. 무슨 느낌이 점유 의사와 설정 의사에 대한 느낌이 오시냐는 거예요. 느낌이 오면 지금 법대 박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2살 먹은 어린애가 있다고 보죠. 아직도 젖병을 물고 다니는 애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가끔씩 이유식은 먹지만 그 아이한테요, 젖병을 쪽쪽쪽 빨고 있는데, 잠이 들만할 때 빨고 있는데요, 젖병을 쫙 뽑아 보십시오. 혹시 그런 장난 해보신 적 있어요? 뽑은 다음에 새끼손가락을 입에다 딱 넣어보세요. 그럼 이 녀석이 한두 번 빨다가 갑자기 인상을 팍 씁니다. 그리고 밀어내버려요. 그리고 왕 하고 웁니다. 적어도 내가 원했던 젖병이 아니라는 거죠. 그 순간 그게 설정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건 젖병이야, 아니야, 손가락이야,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의사, 이걸 설정의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인식이 이제 커갑니다. 5살, 6살에 대해서, 아니 서너 살만 되더라도 인형이라든가 아니면 지 젖병이라든가 지가 좋아하는 수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있다가 뺏으면 아내야, 내 거야, 안 줘,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의사는요, 점유 의사입니다. 이제 이 의사는 설정 의사가 아닙니다. 이 의사는요,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 거야, 내 거야 라는 의식을 자꾸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비로소 자기 권리 의무를 의욕하는 의사, 이걸 점유 의사라 그러고, 내 거다, 내 거 아니다, 그런 개념 없이 그냥 쥐고 있었으니까, 내가 쥐고 있던 걸 누가 뺏으니까 싫어 이렇게 인식하는 의사 정도가 설정 의사라는 겁니다. 분석을 해보면요, 이렇게 논문을 쓰면 박사 논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만 하셨으면 됐습니다. 느꼈으면. 근데 이것이 이렇게 사실상 의사가 관념화된다는 겁니다. 관념화라는 건 뭐냐?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의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물건을 쥐고 있어도 점유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식당에서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숟가락 젓가락을 들고 먹고 있어도 그 숟가락 젓가락은 손님의 점유에 있는 게 아니라 식당 주인의 점유에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손님의 점유에 있다 그러면 이제 이상한 결과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도 점유권이 있다 그러면 주인하고 다툴 때 나한테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싸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개념에서 점유관념이 바뀌더라. 그래서 현재 쥐고 있어도 내 것이라고, 내가 점유하고 있다고 봐서는 안 될 때도 있고, 내가 현실적으로 손아귀 쥐고 있지 않아도 타인을 통해서 빌려줬어도 나는 여전히 점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더라. 그것이 관념화된다는 겁니다. 또한 아버지가 빌린 땅, 아버지가 갖고 계셨던 물건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사망하시면 내가 상속을 받았을 때 설사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몰라도, 원래 상속의 개념이라는 것이 법의 지위가 승계되는 거니까, 법적 지위가 승계되는 거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내가 모르고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던 중에도 법적으로만 따진다면은 아버지가 갖고 있던 점유에 관한 권리가 그 아들 비상속인에게 승계돼 버린다라는 그런 관념, 이것이 이제 관념화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이제 법 조문에 보시면 193조에가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이라는 조문책에 193조 조문이 나오죠. 이것이 첫째 점유에 관한 이 관념화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속 받겠다, 또 상속 안 받겠다, 이런 관계를 떠나서 법의 규정에 의해서 먼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 자체는 아예 이게 자체가 관념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재는 이제 조문을 좀 순서를 거꾸로 해놨는데 조문 순서대로 보십시다.
284페이지 교재를 넘기셔서 보면 상속인의 점유라는 말이 써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거기에 보면 간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점유권은 상속인이 이전한다는 조문에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면, 언제가 상속이 개시됩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면 법률에 의해서 즉시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점유권이 이전을 받습니다. 즉 상속인이 사실상 지배하거나 관리하거나 아버지가 지금 어떤 물건을 갖고 계셨는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관념상으로 그 점유권이, 피상속인의 점유권이 상속이 이전이 돼버립니다. 따라서 여기서 여러분 시험 문제에 곧잘 나오는 단어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상속의 개시 사실을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 아셨죠? 원래 상속은 법률상 이전되는 것이니까 상속인이 아버지가 어떤 물건을 갖고 계셨거니 하는 그런 것을 알 필요도 없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그 상황을 알아야만이 점유권이 이전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 보십시오. 상속인의 점유는 상속의 개시 사실, 그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이런 문구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점유가 관념화된다는 것을 간단하게 우리 이제 시험용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조문 정리해 보면, 첫째 하나가 우리 교과서의 순서대로만 본다면은 195조부터 봅시다. 교과서의 순서는 195조. 즉 점유 보조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점유 보조자, 이 조문회가 이제 195조에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점유 보조자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떠올릴 단어가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은 가게의 종업원입니다. 편의점에 있어서의 알바생, 이렇게 딱 떠올리면 돼요. 먼저 그 관념을 떠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편의점의 알바생이 점유 보조자예요. 그래서 A씨를 먼저 떠올리고, A씨가 흔히 말해서 그냥 편의점의 알바생, 아르바이트생,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합시다. 교과서에는 무슨 상점에 있어서의 점원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우린 감각적으로 이렇게 느끼자고요. 근데 이 점유 보조자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점유 보조자가 되냐면, 어떤 경우가 되냐면은 일단 지배복종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한 지배복종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또는 고용관계가 있어서, 또는 과거의 구시대 전 근대적인 것처럼 노비제도와 주인, 그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어느 한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하고 지시를 내리면 그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는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친구지간에도 어느 순간에 점유 보조 관계가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친구가 운영하는 꽃가게에 놀러 있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썼죠. 친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가 손님이 꽃을 사러 오니까 친구에게 전화해서 이 꽃 한 단에 얼마에 팔아야 돼? 하고 물어봤을 때 친구가 그 한 단에 2,000원 받아? 하고 말을 해주면 그 꽃을 들어서 팔 때, 이때 이 사람은 내 친구와 나와 고용관계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순간만큼은 지시를 내리고 내가 거기에 따랐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배복종관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조문회가 영업상, 가사상, 기타의 관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상, 가사상, 기타의 관계로 타인의 지시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죠.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지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고용관계나 위임관계가 유효할 필요도 없고 사실상 지시관계면 됩니다.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점유하게,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지시를 내리는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점유보조자는 점유자란 말입니까? 아니라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것은 먼저 타인과의 사이에 지시를 받는 자, 물건에 대해서 지시를 받는 자, 이 자가 점유보조자고, 이 점유보조자는, 이 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점유자가 아니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점검하게 될 점유권에 관한 권리, 뭐 점유보호 청구권이랄지 무슨 과실 취득권이랄지 하는 점유자에 관련된 권리들, 그 권리들은 이 자에게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가 있으면은 내가 소유자인데 어떤 사람이 물건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내 물건 주라 이렇게 말할 때 상대방은 내가 소유자일 때는 내 물건을 갖고 있는 자에게 달라고 요구하죠. 그럴 때 그 갖고 있는 자가 설사 점유 보조자가 손에 쥐고 있다 하더라도 야, 네 주인한테 말해. 내가 가져간다고.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편의점 알바생한테 네 갖고 있는 거 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 주인한테 빨리 아저씨 전화해봐. 그 내 물건이니까 달라고 해. 이렇게 말하듯이 점유 보조자는 눈에 따 손에 쥐고 있어도 점유자가 아니므로 물권적 청구권, 내 거니까 주라 라고 말하는 상대방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시험 문제에 무려 5번이나 나왔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지 못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 것을 달라라고 요구할 때 그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의 상대방이 아니다는 겁니다. 상대방은 누구냐? 그에게 지시를 했던 주인이 상대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점유자가 아니다. 결과적으로는 내 거니까 주라라는 물권적 청구를 할 때 이 청구권의 상대방이 아닌 겁니다. 천천히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거예요. 내 물건이 원래는 편의점에 배달되지 않고 그 옆집에 배달돼야 되는데 잘못 배달해서 편의점에 배달이 됐다. 그래서 우체부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 옆집 편의점에다가 좀 맡겨놨는데요. 이렇게 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찾아가서 우리 집 쪽에 배달된 거 있지? 너희 집에 맡겨놨단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편의점 알바생이 예? 하고 덜렁 내준다.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잘 모르겠는데요. 주인 아저씨한테 연락해보고요. 이렇게 보통은 말을 하죠. 주인 아저씨가 그거 내드려라. 이렇게 말할 때 또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편의점의 알바생은 내가 내 것이니까 주라라고 말할 때 그 상대방이 아닌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주인이 상대방이죠. 이런 개념을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또 점유권이라고 하는 권리, 점유에 관한 권리는 이것은 이들에게 인정이 안 됩니다. 단 편의점에 어떤 좀도둑이 들어가지고 물건을 훔쳐서 도망갈 때 알바생이 쫓아가 잡아올 수 있죠. 이걸 자력구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력구제는 점유주를 위한 자력구제. 이 자력구제는 점유주, 주인을 위한 자력구제입니다. 그러한 자력구제는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 외워줄 수 있겠죠. 지금쯤에는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죠. 다음에 외우지 그러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한번 입에다 되뇌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다음에 외울 것들이 아닙니다. 이게 점유 보조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점유의 관념화에서 보이는 건데, 두 번째는 이 점유와 관련돼서 이제 관념화가 보이는 것이 간접점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간접점유는 직접 점유 보조자와 다르게 점유 보조자는 물건 손에다 쥐고 있어 점유자로 인정을 못 받는 반면에 간접점유는요, 이건 물건을 쥐고 있지 않아도 점유자로 인정을 받아요. 이 간접점유 관계가 만들어지려면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 사이에서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빌린다 또는 맡긴다, 빌려주다가 되겠죠. 빌려주다, 맡긴다, 이런 관계가 있으면 빌려주는 자, 이 사람은 가르쳐서 간접 점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빌리는 자, 이 사람을 직접 점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간접 점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빌려주는 사람 또는 맡겨두는 사람이에요. 근데 빌린 사람은요, 직접 점유한 사람.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빌려주다 그랬으니까 빌리는 관계가 임대차, 이 관계가 있었으면 빌려주는 거고, 또 공짜로 빌려주는 것을 사용대차 이렇게 말해요. 또 이것은 이제 계약상 그러는 거고, 전세권을 설정했다, 우선 지상권을 설정했다, 이런 것도 의뢰 입장에서는 갑에게 이거 설정했으면은 빌려오는 거죠. 이렇게 빌려주는 관계,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또 맡겨놓다, 임치, 이걸 임치라 그래요. 갑이 을에게 맡겨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조문에는 194조에가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그냥 빌려주거나 맡겨두는 관계. 맡길 때도 좀 맡아줘 하고 맡길 때도 있고 담보로 맡길 때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빌려주거나 맡겨놓는 관계에 있다면 맡겨놓는 자, 이자가 간접점이자, 빌려주는 자, 이자가 간접점이자, 이자가 직접점이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주인이 누구단 말은 안 하고 있어요. 뭐 임차인이 누구다는 말도 안 하고 있고 그냥 현재 빌려줬으면 빌려주는 사람은 간접점이자, 빌린 사람은 직접점이자. 점유만 놓고 이야기해요. 물건을 지금 누가 손아귀에 쥐고 있느냐, 누가 지배할 수 있느냐,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빌려주는 사람이 빌려준 사람에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집을 빌려줬다고 가정해 봅시다. 임대로 주인이 나고 여러분이 저로부터 빌렸다고 가정해 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문을 따고 들어가서 여러분이 저한테 빌린 집에 응접실에 제가 딱 거만하게 앉아 있습니다. 기분이 썩 좋을까요? 안 좋죠.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맘대로 들어온 거 아니야? 말도 안 되죠. 그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간접점유자는 빌려줬어도 직접점유자가 물건을 완전히 쓰고 완전히 지배하게끔 하는 것이지, 나도 간접점유니까 너가 직접점유를 해도 나는 간접점유니까 내 마음대로 어떻게 지배해보겠다는 안 통하는 겁니다. 직접점유와 간접점유 사이에서는 점유라는 걸 놓고 만약에 싸운다면 당연히 직접점유자가 힘이 더 세고 밀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에서는 간접이니 직접이니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에서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분쟁이 벌어지면 이 사람이 직접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이 점유할 근거, 너가 왜 갖고 있냐라고 물은다면 이 근거가 잘못됐다면 이쪽에서는 너가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 내가 빌려줬는데 빌려주는 관계가 끝났다. 그러니까 돌려주라. 이걸 이유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너는 갖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 그러니까 돌려줘. 다시 말해서 임대차가 끝났거든. 돌려줘. 맡겨놓는 계약 끝났거든. 돌려줘. 이것은 자꾸 이 근거를 자꾸 묻는, 이 근거를 가지고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자 사이에서 돌려달라,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도 내가 간접점유자니까 너한테 직접점유를 달라, 이런 식의 말은 안 통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자꾸 점유 말이 어려운데, 점유란 말은요, 내 것이거든 이란 뜻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던 것이거든 이 뜻이에요. 내 것과 내가 갖고 있던 것이란 말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건을 빌려왔더라도 빌려와서 쓰고 있는데 누가 탁 가져가면은 야 그거 줘. 그러면 네 거니? 하고 물었을 때 순간 딱 생각하면 내 건 아닐 수 있죠. 그럼 뻘쭘한 게 아니라 내 건 아니라도 내가 갖고 있던 거잖아 임마. 이렇게 말할 때 내가 갖고 있던 거잖아. 이게 점유라는 개념이에요. 내 거다라는 개념은 이제 드디어 본권이라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본권은 여기서 본 것처럼 근거가 되는 겁니다. 갑이 을에게 빌려줬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게 된 근거. 임대해서 갖고 있다. 사용대차에서 갖고 있다. 전세권에서 갖고 있다.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근거를 대는 것. 이걸 본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근거를 말하지 않고 그냥 갖고 있는 것 자체.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이 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간접점유는 어떨 때 필요하는 거냐면 이 둘의 관계가 아니라 이 병인한 자가 이자의 점유를 뺏어봤을 때, 침탈을 했을 때, 침탈 시에 이 갑이라는 자가 나서서 얘한테 야, 너 뺏어간 거 쟤한테 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고 말입니다. 그 근거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간접 점유라는 걸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점유 개념이 여기서부터 이제 어렵게 시작합니다. 갑이 야, 내 거니까 쟤한테 돌려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 건 아니에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부터 빌려올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쟤한테 빌려준 거거든?
내가 쟤한테 빌려준 거거든. 자기 건 아니지만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함부로 뺏지 마. 내가 빌려준 사람한테 돌려줘.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쟤한테 빌려준 거거든. 이렇게 말할 때가 바로 이 사람이 간접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간접점. 그렇게 이제 논리 근거를 대는 것이죠. 공리공론이죠. 실제로 이런 게 여러분에게 필요할까요? 이게 소송에서는 필요합니다. 소송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였나? 아니었나? 소유권이 정당한가? 안 정당한가? 이거 막 따져 묻다가 일단 그 사람, 갑이라는 사람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누군가에 빌려줬을 때 회복에 올 때는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둘 사이에서는 빌려준 자고 그러니까 반환을 요구하고 이럴 때 나타나는 아주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일단은 이 개념을 이제 완벽하게 이해는 못해도 조문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94조가 이제 갑이라는 자가 간접 점유자인데 우리 조문을 뒤로 좀 넘겨서 207조라는 조문을 보십니다. 207조. 207조의 조문에 보면은 간접 점유의 보호하고 나와 있죠. 보이세요? 전 3조의 청구권은 3조가 뭐냐면은 204조, 205조, 206조. 이것이 점유의 회수 청구, 점유의 보유, 점유의 보전. 이 세 개가 204조는 점유물 반환 청구, 205조는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 206조는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인데 이 세 개의 청구권은 방금 봤던 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 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보이시죠? 이게 간접 점유자도 이런 점유 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과 이자도 이제 간접 점유자를 끄집어내보죠. 이자도 이게 점유 보호 청구권, 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 이것을 법조문에서 보여줍니다. 반환 요구하고 방해 제거 요구하고 배제 요구할 수 있다는 것과 나아가서 방법이 보입니다. 방법을 보니까 이항해가 점유자가 점유물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는 이때 점유자가란 말은 직접 점유자를 말해요. 이 그림에서 누구요? 을이 병으로부터 침탈을 당한 때에는 이겁니다. 침탈을 당할 때에는 간접 점유자는 빌려준 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일단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점유자가, 직접 점유자가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절한 때에는 그때 비로소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제가 기초 강의 때 이거 순서 개념 조심하시라 그랬어요. 언제나 바로 갑이라는 자가 뺏어간 자, 이자에게 야, 그건 나한테 가져와.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뭘부터 하라?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먼저 청구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이자가 받기를 거절하거나 받을 수 없을 때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한다. 이러한 점유보호 청구권의 행사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207조 조문을 잘 읽어두셔야 돼요. 이 항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직접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구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고 직접 점유자가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절할 때에는 비로소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구할 수 있다. 너무 간단한 내용인데 우리 시험 지문에서 가끔씩 여러분이 어렵게 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눈앞에 꼼꼼히 봐두시라 이 말입니다. 추후에 여러분과 제가 임대차를 공부하거나 이럴 때 이제 본권 유무를 가지고 한번 다퉈볼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것과 비교해 볼 때가 있을 텐데 지금 거기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은 내 거다, 내가 임대인이다 이 말 한 게 아니라 내가 전부터 갖고 있었던 것을 잘 들으세요. 갑이 말한 겁니다. 내가 갖고 있던 건데 내 건데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던 건데 을에게 빌려준 거거든 이거예요. 그러니 병리 빨리 을한테 줘 이렇게 말한다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을이 나중이라도 두들겨 맞을 것 같으니까 병한테 나 이제 안 받을래. 그러면은 그럼 나한테 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아주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내 건데가 아니라 내가 예전부터 갖고 있던 건데 이겁니다. 이렇게 이제
싸울 때, 만약에 다툼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것이 점유권에 관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금 두 개를 봤어요. 관념화된다. 점유는 원래 사실상 권리인데 이것이 관념화된다. 관념화되는 게 두 가지가 우리 시험에서 체크돼야 될 것. 원래는 세 가지였어요. 상속인의 점유. 이것도 관념적 권리고 관념화되는 모습이고, 점유 보조자. 실제로 물건을 쥐고 있으나 점유자라고 볼 수 없는 자. 그 다음에 간접 점유자. 원래 물건을 현실적으로 갖고 있지 않지만은 타인에게 빌려줬기 때문에 빌려준 자는 간접 점유자, 빌린 자는 직접 점유자가 되죠. 일반적으로 갑이 을에게 빌려줘 놓고 딴 데 가서 놀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병이라는 자가 침탈을 할 때 바로 즉시 그 자리에서 뺏는 경우란 드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접 점유자에게는 일반적으로는 점유권이 있긴 하지만은 자력구제라고 하는 것은, 자력구제,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인정이 안 된다. 인정이 안 됩니다. 이게 좀 차이점이 있죠. 아까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자력구제, 이게 인정이 되지만은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자력구제는 인정이 안 된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간접 점유에 대한 개념을 봤습니다. 간접 점유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무슨 타주 점유니 무슨 점유니 이건 좀 이따 보고, 일단 간접 점유는 빌려주는 관계에 있으면 간접 점유가 생겨요. 빌려주는 자가 중첩적일 수 있겠죠. 갑이 을에게 빌려주고 우리 병한테 빌려주고 병이 정한테 빌려주면은 간접 점유는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첩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다시 개념에 들어와 봅시다. 점유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겁니다. 설정의사는 이것이 어떤 물건이다 정도 인식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건 사실상 지배라는 개념에서 어떻게 되는 거? 관념화되는 걸 봤어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둘 중에 하나가 언급 정도는 합니다. 예전에는 이거 자체 독립된 문제로 시험 문제를 냈는데 요즘은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것을 하나의 독립된 문제는 잘 안 내요. 그러나 전체 점유에 관한 서술을 할 때 여기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언급을 해요. 그래서 전체를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이제 점유 개념에 다시 돌아가 봅니다. 방금 사실상 지배하는 걸 점유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점유하는 이유, 네가 지배하는 이유, 이것을 묻지 않고 그것을 현재 지배하고 있는 것, 이걸 점유라고 그랬는데, 이 왜라고 하는 것, 이 점유하는 이유, 이걸 물어본다면 여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것과 해당되는, 이것에 해당되는 권리, 이 권리를 우리는 본권이다 이리 부릅니다.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이런 식으로 권리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은 권리 이름이잖아요. 지상권은 권리 이름인데 여기서 본권은 그런 권리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통칭을 하는 거예요. 점유를 하게 된다면 너가 점유하게 된 이유가 뭐냐 물어봤을 때 근거가 뭐냐. 여기서 을이라는 자가 갑이 빌려줘 놓고 을 보고 야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너 나한테 빌려줬잖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가 나한테 빌려줬잖아. 아직 빌린 기간 남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내가 계속 점유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을 이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이유, 점유하게 된 이유, 이 이유를 대는 권리, 이걸 가르쳐서 본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권 개념이 이제 잘 음미를 하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이 본권이라고 하는 거, 이 본권이라는 것은 점유를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권리예요. 어떤 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데 왜 하느냐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는 권리, 이걸 본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본권은 속성이, 그 권리의 속성이, 내재되어 있는 속성이 점유라는 것을 당연히 할 수 있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이다 그러면은 점유하는 걸 당연히 자기 물건이니까 제가 가질 수 있는 걸, 쥐고 만질 수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이걸 속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당권 같은 경우,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저당권자인 은행이 저당 잡혀준 집에 은행이 마음대로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들락날락거리고 못합니다. 그렇죠. 그냥 등기상의 기록만 하는 권리예요. 따라서 저당권에는 권리 내재적인 속성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다는 속성은 없어요. 개념 아시겠어요? 그래서 속성을 말할 때는 그 물건의 근본적 그 권리를 갖고 있으면 당연히 그 물건을 만지거나 그 집에 들어가거나 그 땅을 이용하거나 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할 수 있다면 그 권리는 본권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 권리를 본권이라 부르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점유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권리이면서 동시에 다른 각도에서 볼 때 같은 말로 뭐라 그러느냐, 그 권리가 점유를 하게 하는 권리라는 거예요. 또 이것을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점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를 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도 표현해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물건입니다. 토지. 이 토지를 을에게 빌려줬습니다. 빌려준다. 이 을이라는 사람이 빌려받을 때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으로서 빌렸다면 임차권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전세권으로 빌렸다면 전세권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지상권으로 빌렸다면 지상권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이 권리가 정당하게 있다면 이 사람은 본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이 을에게 만약에 내가 소유자니까 소유자로서 반환을 구한다면은, 소유자도 본권은 있지만 얘한테 빌려줘 놓고 나서 반환을 구하면 얘가 거절할 수 있겠죠. 너 빌려줘 놓고 나한테 달라고 그래. 기간 아직 안 끝났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법조문에 써져 있으니까 잠깐 봅시다. 여러분 조문책 소유권 쪽에서 213조라는 조문 한번 찾아보세요. 213조. 읽어봅시다. 소유자는 그 소유물에 속한 물건을 점유자에게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이죠? 일단 점유자하고 반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보이죠? 점유할 권리. 하게 하는 권리, 할 수 있는 권리, 점유할 권리. 그게 뭐다고요? 본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당연히 반환은 거절하는 것이죠. 상식적인 이야기를 법조문에는 쉬운 이야기를 어렵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개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점유할 권리, 이게 본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권, 여기서 본 것처럼 점유할 수 있는 권리니까 임차권도 본권이에요. 근데 이것은 물권은 아니죠. 이건 채권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임차이니까 그 집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물건을 빌렸으면, 자전거 빌렸으면 빌린 시간 동안 타고 다닐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건 본권이고, 전세권, 지상권, 이거 본권이란 말이에요. 또 만약에 갑이 을에게 물건을 맡겨놨다. 예, 빌려준다가 아니라 맡겨놨다. 그러면은 수취. 맡은 사람은 수취, 맡긴 사람은 임치. 예, 수취인의 권리. 공짜로 빌려줬다. 사용차주. 이런 말들이 이제 생소하죠. 공짜로 빌려주는 것, 이렇게 하면 참 법조문에 쓰면 좋을 텐데, 아무튼 돈 주고 빌려간 사람을 임차인, 공짜로 빌려간 사람을 사용차주, 이렇게 부릅니다. 다음에 똑똑한 사람 나타나면 한국말로 싹 바꾸겠죠. 공짜로 빌려간 사람, 돈 받고 빌려간 사람, 이렇게. 실제로 프랑스 문어에는 그렇게 써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안 써져 있고, 프랑스 책 보면. 이해하기가 좀 쉬운데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빌려간 사람이에요, 사용차주.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무슨 권리자예요? 본권자예요. 그렇지만은 지역권에 있어서의 지역권자, 지역권자라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게 땅이 있다. 여기 저수지가 있고, 이 땅으로부터 20km 떨어진 을땅에서 마음 좋은 갑이 자기 토지에 있는 물과 흙을 을이 갖고 있는 이 토지가 너무 메마르니까 갖다가 써라. 그래서 물기를 끌어가지고 물도 대주고 흙도 갖다 퍼가게끔 해줍니다.
그러면 을이 이 땅을 지배하나요? 점유하나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이 땅 주인도 이 물도 갖다 쓰고 또 농사 짓고 할 거니까. 그래서 지역권자는 이 땅을 지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권자는. 다른 사람, 갑이 또 병에게, 병도 야 비슷한 땅이 있으니까 얘한테 또 빌려주기도 하고 물기를 가져다 쓰라 허락해 주니까 이 사람도 이 물을 갖다가 쓰고, 그러니까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다. 집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 뒤에 있는 지역으로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도로가 험난하니까 관행적으로 이 길을 통과하고 만약에 다녔었다. 이 큰 길이 있고. 그랬을 때 이쪽 사람, 을은, 이 지역 사람들의 을은 이 땅을 지내던 권리가 있더라 라고 한 다음에 이걸 통행지역권이라고 부를 텐데, 통행지역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을 지배하냐고요.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이용만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역권은 이용하는 권리지 타인의 땅을 지배해서 이용하는 권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권자는 본권자가 아닙니다. 지역권자라고 해서 남의 물과 남의 땅을 마음대로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 빌려 쓰는 거고 빌려서 이용만 하는 거예요. 저당권자, 저당권 잡혀 있다고 해서 이 저당권자가, 즉 돈 빌려준 저당권자가 그 땅이나 그 건물을 자기가 저당권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들락날락거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속된 말로 저당 잡힌 집에 들어가 마음대로 자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점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권자나 저당권자는 본권자가 아니고, 다시 말해 지역권과 저당권은 이건 본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제가 지난 물권이라고 하는 것에 물권 법정주의 이거 배울 때 박스가 틀렸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204페이지 204페이지 넘겨보십시오. 204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림표가 나와 있죠. 이 표가 틀렸다는 것을 이제 아실 거예요. 표가.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눠놓고,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나눠놓고,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눠놓고, 그래 놓고 나서 용익물권의 지역권, 담보물권의 저당권까지 꼽아놨는데 그걸 본권이라고 부른다면 틀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205페이지에도 보니까 점유권과 본권하고 써져 있고, 점유권이나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말한다. 민법은 실질적 권리는 본권, 즉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이 본권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의 유무와 관계없이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 부른다고요? 본권이라 그래요. 그의 유무와 관계없이 질서 유지 등의 목적에서 점유라는 사실상 지배를 보호하기 위하여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점유권 이외의 물권은 법률상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서 물건의 사실상 지배와 관계가 없다. 점유권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이 본권이다. 20%는 뻥이다. 그러니까 교과서를 쓰면서도 지가 뭔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쓰는 편자가요. 그래서 뒷페이지 다시 넘어와 보겠습니다. 점유권, 본권 쪽에. 우리 또 본권 또 보셔야죠. 벌써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꾸.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기 보세요. 278페이지에 봅니다. 278페이지. 점유권의 개념 해놓고 나서 본권과의 구별하고 써져 있죠. 예. 점유권은 현재 사실상 지배에 생기는 현실적 권리라는 점에서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 소유권, 지상권, 질권, 임차권인 점유할 수 있는 권리 내지 점유할 권리와는 구별이 된다. 즉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인 그랬죠. 스스로입니다.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를 뭐라 불러요? 본권이라 불러요. 그러한 권리인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점유할 권리 내지 이런 것과는 구별이 되어야 한다. 이 점유라는 이 본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구별해야 될 것이 나중에 선의 점유자, 악의 점유자 이런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선이 점이자 악이 점이자를요. 자, 판단되셨어요? 본권 개념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알고 있을 거라고 믿고 제가 강의 진도 나가다가 제가 뒤통수를 맞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지금 다른 창동학원에서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나갔더니 눈만 깜박깜박 뜨고 있더라고요. 그럼 40분을 버려, 그냥 50분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강의 시작해요. 여러분은 그럴 필요 없죠. 충분히 알았죠? 지역권, 저당권. 본권 아니에요. 네. 본권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거 갖고 있다고 오신하는 자는 그래서 물건을 점유한다. 별로 보호받지 못해요. 이게 본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점유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니까 다시 이제 점유 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점유권이라는 권리를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9페이지를 봅니다. 9페이지. 아니, 조문책을 먼저 보겠습니다. 조문책. 196조라는 조문책부터 보죠. 이렇게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있다면 이 권리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물건을 넘겨주면 양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물건을 넘겨주면 양도가 된다. 이 물건을 넘겨주는 방법에 대해서 보니까 188조 2항, 189조, 그 다음에 190조가 나오죠. 물건을 넘겨주는 방법에 대해서 옆에 조문을 보라고 말입니다. 옆에 조문을 보았더니 제일 먼저 188조가 간이 인도라고 되어 있고 동산 물권 양도 효력에서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 항에 봤더니 양수인이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과 제가 기초 강의 때 점유가 넘어가는 인도의 모습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갖고 있는 이 물건을 이렇게 들어서 갑이라는 제가 을에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건네주면 현실인도. 그렇죠? 을이라는 자가 저한테 미리 빌려갔습니다. 자, 빌려가 있는 상태. 이때는 권리가 안 넘어갔습니다. 빌려만 줬지. 양도는 아직 안 됐어요. 이럴 때 제가 좋으면 가져라. 이렇게 양도, 권리를 넘겨주는 의사를 보이면 이걸 간이 인도. 그리고 제가 권리를 이렇게 넘겨줍니다. 동시에. 이거 네 거 해. 그 다음에 근데 오늘은 내가 네한테 빌려 쓰자 하고 돌아가주면 점유 개점. 이랬어요. 이 물건을 저쪽 병한테 빌려줘 놓고 내가 을한테 야 저거 네 가져. 네가 받아서 가져. 이렇게 말하면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점유물은 인도되고 인도가 되면 점유권은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양도하게 되면 사라지겠죠. 이 점유는 198조를 보겠습니다. 198조. 점유가 A라는 사람이 B에게, B라는 사람이 C에게 이렇게 A가 물건을 갖고 있다가 B에게 넘기면 B가 인도받으면 B가 갖고 있게 되고 그 다음에 C에게 넘기면 C가 갖고 있게 된다. 그러면 이 물건은 A 손을 거쳐서 B 손을 거쳐서 C 손에 넘어왔다. 여러분 손 탔다는 거 압니까? 손 탔다. 제가 엊그제 처음 들었어요. 제 이번에 태어난 조카가 제 막내 동생이나 그 아이가 이제 며칠 됐나? 20일, 한 달째 돼 가는데 그 녀석 손 타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누가 훔쳐가면 안 된다는 뜻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쁘다고 자꾸 얼레면 이제 산모가 고달프다. 산모가 아니라 엄마가 고달프대. 삐끗하면 또 안아줘야 되고 손 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뭔 뜻인지 몰라가지고 그 누가 집어가요? 그게 아니고 쉽게 안아주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애를 키워봤어야 알지 제가. 그냥 정말 이뻐가지고 그냥 안고 싶었는데 담배 피는 제
별로무지가 다 있어가지고 멀찌감치 보고만 있었어요. 그 녀석 안아보려고 양치를 20번 하고 샤워도 하고 안아보려고. 그게 손 땄다는 건데 그 손이 이렇게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이게 점유에 계속됐다는 거죠. 얘가 얘한테 넘겼고 얘가 넘겼으면 점유는 계속되더라. 어려운 조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점유는 이렇게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8조에 봤더니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은 그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에게 개념상 본권에 대해서 지금 선의점유, 악의점유, 자주점유, 타주점유 일부러 지금 제가 설명 안 하고 그 개념 없는 상태에서 지금 보는 겁니다. 그 개념 없는 본권이란 개념만 가지고. 자, 여기서 우리 이제 점유와 관련돼서 점유물을 뺏겼을 때 반환을 요구하는, 점유물을 방해를 받았을 때 방해하지 말라고 말하는 점유보호청구권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203조라고 나와 있는 204조 하고 나와 있는 점유의 회수고, 여러분 교재로는 300페이지입니다. 점유보호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이란 하고 되어 있는 300페이지의 내용 보니까 의의를 먼저 읽어보죠. 점유보호청구권이란 점유의 침해가 있는 경우, 내가 갖고 있던 것을 누군가가 침해했을 때 본권의 유무를 묻지 않고 그자가 정당하게 점유를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묻지 않고 점유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일종의 물권, 점유권이 물권이니까 물권을 보호하기 위한 청구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유보호 청구권 여기서 정리를 하죠.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본권 유무를 묻지 않는다. 네가 그 물건을 정당하게 갖고 있는지 유무를 묻지 않는다. 이 말인데, 기초강의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갑이 갖고 있는 물건을, 이게 갑이 소유하는 물건, 소유하는 물건을 을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빌린 자기 때문에 임대차로 불렸으면 임차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사용차주로 불렸으면 사용차주가 될 수 있습니다. 본권이죠. 이거 본권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순환이 빨리빨리 돼야 돼요. 임차인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을 정당화하죠. 이게 본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A라는 자가 훔쳤습니다. 그 물건, 자전거인데 훔쳤어요. 도둑님은 갖고 있는 것이 정당화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도둑은 본권이 없습니다. 훔친 것을 B가 봤습니다. 보고 있다가 싹 훔쳐놓고, 자전거 딱 훔쳐놓고 옆에다 한참 타고 도망간 다음에 딱 세워놓고 안심돼서 가게에 잠깐 들어가서 생수 한 병 사는 사이에 B가 쓱 가더니 또 훔쳐버렸습니다. A가 B 보고 뭐라 그럴까요? 야, 이 도둑놈아 그러죠. 얘도 도둑놈이죠. 그러면 이제 B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저놈도 도둑놈이에요. 내가 도둑놈 거 훔친 게 내가 잘못인가? 그러면 잘못일까요? 아닐까요? 잘못이죠. 얘도 도둑놈이지. 얘 도둑은 그건 네가 관여할 바 아니고 네가 도둑은 도둑이거든요. 얘를 처벌하는 이유, 그건 점유권을 침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A가 그럽니다. 그걸 지 것도 아니에요. 지 것도 아니에요. 소유자도 아닌데 훔친 게 잘못이니까 잘못이죠. 절도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죠. 설사 빌려줬는데 빌린 기간이 끝났어. 빌린 기간이 끝났다고 말이에요. 기간이 만료됐다. 돌려줘야 될 사람이야. 즉 임차권이 없어. 사용차주권도 없다고. 본권이 없어도 이 사람은 점유권에 있는 거예요. 그걸 침탈했다. 그러니까 이자가 이제 훔치고 간 녀석에게
절취해 놓고 있으면은, 야, 그거 가져와, 임마. 네 거니? 내 건 아니지만, 지난번에 내가 가만한테 빌려놓은 거야. 지난번에 가만한테 빌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가져와. 본건이 없을지라도, 기간 만료됐으니까, 없을지라도, 지난번에 내가 갖고 있던 거야. 너 왜 훔쳐가는데? 가져와.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라는 거지. 의미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걸 본권 유무와 상관없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 독일 사람들이 희한하죠. 별걸 다 구별하죠, 머릿속으로. 제 생각엔 적어도 한국 사람보다는 똑똑합니다. 관념적이죠. 하나씩 구별해보는 거예요. 사실은 독일 사람이 구별한 게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구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문 내용 보겠습니다. 점유의 회수.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랬죠.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우리 지난 시간에 물권적 청구 공부했죠. 바람이 불러서 빨래가 넘어가더라. 이런 공부했었죠. 내 거니까 주라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갖고 있던 거니까 주라라고 말한다면 이게 반환 청구. 방해하지 마라라고 요구한다면 방해 제거 청구. 너 앞으로 생길 방해를 하지 마라라고 예방을 구한다면 방해 예방 청구. 이런 것들이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환 청구,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이 손해배상 청구는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성격이 달라요. 반환 구한다, 방해 제거를 구한다, 방해 예방을 구한다까지가 물권적 청구권. 손해배상을 구한다가 무슨 청구권요? 불법행위한 근거, 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이에요. 그러니 자 보세요. 점유물,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이게 점유 회수인데 반환을 구하는 것, 반환을 청구하는 것, 이것이 무슨 권리?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에게 고의과실이 필요해요, 안 해요? 고의과실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물건이 또르르 굴러서 내가 갖고 있던 볼펜이 굴러서 앞자리에 떨어졌어요. 톡톡 쳐서 그 볼펜 좀 집어줘 그러면 네 거니? 내 건 아니라도 갖고 있던 거잖아. 집어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물건이 굴러 떨어졌다. 상대방이 일부러 자기 지배에 둔 건 아니지만, 발밑에 둔 건 아니지만 집어내 달라고 요구하는 고의과실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 따라서 반환 및 이것과 더불어 만약에 침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존재한다면, 있다면, 지가 일부러 침해했든 실수로 가져갔든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뭘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이것은 근거가 뭐다? 불법 행위로 여기에 기한 청구다.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뭐가 필요하다? 고의과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침탈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침탈은 점유자가 그자의 의사에 거슬러서 반하여 점유를 잃은 걸 말합니다. 잃은 것. 그러니까 점유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서 건네준 것은 침탈이 아니에요. 그 의사가 잘못된 것이든 기망당한 것이든 아니면 욕심이 있어서든, 기망당했단 말은 을이란 자가 또 A란 자가 을에게, 저 그림에서는 A란 자가 을에게 가서 속입니다. 야, 그 물건 내가 잠깐 보고 다음에 꼭 갖다 줄게. 그래서 그래? 그럼 너 한번 봐라 하고 알아서 건네줬어요. 사실 갖다 줄 생각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알아서 건네준 것, 이것은 침탈이 아니에요. 속아가지고 넘겨준 것, 이 기망당에 넘겨준 것은 침탈이 아닙니다. 이 법조문에서 말하는 침탈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절취를 당했다든가 강취를 당했다든가, 강취는 강도입니다. 갈취는요 공갈이에요. 공갈이 뭐냐면 그 노점상 하는 사람들 앞에 와가지고 좀 그런 친구들이 있죠. 여기다가 착하게 살짝 붙여갖고 와서 아줌마 내가 보호해 줄게. 사실 그 아줌마는요 니한테 보호받고 싶은 게 아니야. 근데 보호해 줄게. 보호비 건들건들하고 이게 겁을 주면 이게 갈취가 돼요. 돈 뜯어가면 이게 공갈이라고 그럽니다. 공갈은 거짓말을 공갈이 안 그래요. 가끔 이제 잘못된 말을 써가지고 거짓말하고 하지 마, 공갈치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이 공갈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폭력과 협박으로 인해 사인에게 겁을 주는 것을 공갈이라고 해요. 이제 갈취 이건 공갈로 뺏어가는 걸 말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침탈이지 의사에 거슬리지 않고 알아서 넘겨주면 기망에 의해서 사취당했다. 사취하면 사기당해서 넘겨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기망이 여기서 말하는 침탈이 아니다. 이것만을 말한다. 의사에 반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교재 내용에서 점유 보호 청구권, 당사자와 침탈의 유형들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교재 300페이지에 보시면 점유 보호 청구권과 관련돼서 보호 청구권의 당사자는 현재의 점유자이고, 그러나 점유 보주자는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도 없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상대방은 점유의 침해자인데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이제 조문 한번 읽어보겠지만은 니은번에 보니까 침탈자가 간접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 직접 점유자와 간접 점유자가 모두 상대방이 된다. 밑줄 긋습니다. 침탈자가 간접 점유자가 된 때에는 직접 점유자와 간접 점유자가 모두 상대방이 된다. 그러나 점유 보주자는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점유주를 상대로 행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지금 이 점유물 반환 청구권 쪽에서 주로 나오고 나머지 예방 청구라든가 그 배제 청구는 조문만 보시는 거니까 일단 점유 보호 청구권 중에서 반환 청구 쪽을 자주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 물건을 누군가 가져갔다. 갑이 갖고 있던 것을 있던 것, 소유권이 있다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정당한 게 권리가 가져야만 권리가 있다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갖고 있던 겁니다. A라는 자로부터 빌려서 갖고 있던 것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서 정당한 임차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단지 이자가 현실적으로 갖고 있던 걸 을이라는 자가 침탈을 했다면, 뺏었다면은 현재 이 사람이 점유했던 자, 점유자가 그 상대방, 침탈자, 점유를 침탈한 이 침탈자가 상대방이 될 것입니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근데 이 을이 침탈해 가지고 가서 얘가 얘한테, 병한테 빌려줬다면 이 사람은 간접 점유고 이 사람은 직접 점유가 됩니다. 예,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어린아이 갑이 형아한테 빌려서 갖고 놀던 자전거를 그 동네 다른 형아가 때려가지고 뺏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옵니다. 부모가 와서 얘한테 가서 야, 너 우리 애가 갖고 놀던 거 왜 뺏어갔어? 빨리 줘 임마. 그랬더니 쟤 지금 안 갖고 있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줬는데 다른 친구 병한테 빌려줬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알겠습니까? 그럴 때 너 손잡고 따라와. 걔 누구야? 가가지고 또 가서 말하죠. 왜 우리 애가 갖고 놀던 거 그 뺏어가니? 전 모르는 일인데요. 그래도 임마 내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줘야죠. 이렇게. 다 여러분 법적으로 사셨죠? 알고 하셨죠? 다 점유권에 의한 거라고. 어떻게 명예진 이런 걸 다 생각해낼까? 그렇게 하시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저게 법적인 어떤 권리일까? 저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보통 피곤한 게 아닙니다. 그겁니다. 그것이 현재 침해자에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탈자가 간접 점유를
하는 경우에 직접 점유자와 간접 점유자가 모두 상대방이 된다. 그러나 점유 보유자는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점유주를 상대로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간접 점유 관계라는 것은 빌려주는 관계인데 만약에 승계를 했다고 한다면은 권리를 넘겨줬다는 겁니다. 즉 빌려주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 이 을이라는 자가 얘한테 양도를 했습니다. 뺏어온 것을. 예컨대 팔았다 또는 줬다. 이게 양도입니다. 이 병이라는 자가 이걸 현재 자기 권리로 생각을 하고 자기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는 이것을 점유를 이제 개시합니다. 개시할 때 이 갑이 뺏긴 것에 대해서 얘한테 달라고 요구를 한다면 얘는 갖고 이제 있었던 것이 되고 그렇죠. 이 둘의 관계에서 내가 갖고 있던 거야라고 끝나지만은 한 단계가 넘어가면은 병보고 내가 며칠 전에 갖고 있었던 거야가 되고 얘는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점유가 이제 충돌을 합니다. 이건 과거 점유는 점유를 잃어버리면 이제 점유권 사라진다 그랬죠. 근데 이 둘 사이에서는 사라진다고 말할 수가 없죠. 이게 침탈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는 점유권이 사라져버렸어요. 얘는요 점유권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내가 며칠 전에 갖고 있던 거야. 그러니까 줘. 그러면 내가 지금 갖고 있잖아.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얘한테 난 사왔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둘이 충돌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을 먼저 보호해야 됩니다. 현재 점유를 보호해야 돼서 우리 법조문은 204조의가 2항의 1이 나옵니다. 전항의 청구권은 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이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하지 못한다. 빌려간 자에게는 특별 승계인이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승계인이 악이란 말은 갖고 있던 것에 대해서 원래 을이란 자가 갑으로부터 뺏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에게는 악의일 때는 내가 지난번에 갖고 있던 거야. 너도 알았잖아. 너 알고 있으면서 그한테 사왔지. 이렇게 요구하는. 이걸 악의일 때는 행사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이게 점유권에 관한 보호청구권입니다. 이게 깊게 들어가면은 말이 어려워집니다. 이게. 얘가 소유자가 돼버리면 선의취득에서 소유자가 돼버리면요. 점유할 권리가 있어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반환 청구가 안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점유할 권리까지는 아직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갖고 있던 상태입니다. 그런 거예요. 자꾸 말이 어려워지려고 그러는데 더 깊게 들어가면 다치니까 지난달에 깊게 들어가 봤더니 많이 다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 조문을 보겠습니다. 자, 조문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점유의 상환 청구권, 점유의 회수,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이 침탈은 무슨 침탈이다? 의사에 반하여 뺏기는 것, 의사에 기하지 않고 뺏기는 것. 그 말이 30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고 침탈의 의미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기나 강박의 점유를 이지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침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임의로 양도하는 경우 그런 것도 역시 침탈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항에 봤더니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게 대해서는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악의일 때는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 청구이기 때문에 불법이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침탈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건 우리가 물권적 청구에서 공부했던 거죠. 네. 그 다음에 전항의 청구권 침탈을 당한 때로부터 얼마 내에?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문만 읽어두십시오. 나머지 회수와 보유 쪽, 보유, 방해를 받은 때에는 제거 및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점유의 보존 쪽에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또는가 손해배상의 담보, 이걸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좀 쉬셨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어려운 개념 판례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점유의 모습에 대해 다시 봅니다. 조금만 쉬었다 보시죠.